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상승세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1%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 26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점은 오전과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인데요. 12시 40분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로 우위로 현재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1,000억 원 미만이긴 합니다만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한 것은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은 이렇다 할 큰 매크로 이벤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업종별로 또 테마별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별로는 게임 업종, 미디어, 엔터, 항공, 방산 위주로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입하게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실적을 위주로 또 어떤 기업들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우리 증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그래도 월요일장이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꽤나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시장의 전략들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은 월요일마다 주간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증권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은 좀 비슷하게 수렴을 하는 듯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 이슈를 봐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증권 만나볼 텐데요. 삼성증권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고난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선이 저항이 될 정도인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26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엄청난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3대 지수가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7 기업 가운데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넷플릭스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S&P 500 내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 측에서는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좋지 않다고 봤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제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여전히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는 이러한 노이즈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세제 관련 불확실성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많은 증권사의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우려인데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믿고 사는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더 컷에 대한 우려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공통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에서 수출이 좀 타격을 받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중국 증시는 꺾여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증시 정말 좋죠.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측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유난히
고난이도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다만 이 희망은 있습니다. 세제 관련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면 어쨌든 간에 금투세 관련한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번 주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괜찮은 실적을 내고 난다면은 한국 증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SK 이 하이닉스 말고 또 어떠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화요일에는 현대차가 인도 법인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7 가운데서는 알파벳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와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내놓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는 AI로 돈을 버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AI 광고를 통해서 특히나 광고 쪽의 매출을 좀 많이 끌어당기는 기업인데 이번에 메타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잘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목요일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SK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아마존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의 GDP 예비치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는 있었지만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DS 부분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가전 쪽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진되어 있는 이 수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정 실적 을 통해서도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만 보고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러한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게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내에서 순매도로 일관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 증권사는 어떻게 현재 시장 보고 있을까?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했는데 대신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에는 볼 것은 실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26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2600선 아래에선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 취해도 된다라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했고요. 일단 실적을 발표하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가운데 저평가된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모두 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기업들 모두 다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구간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매수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여러 증권사에서는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측에서는요. 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넘어갈 경우에는 시장에서 환호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주가 조정이 좀 거칠었습니다. 이번에는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SK 하이닉스가 과연 7조 원대를 넘는 영업이익을 낼지 그리고 완전한 서프라이즈로 7조 2천억 원을 넘는 그러한 영업이익을 낼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움증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반도체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대신에 반도체를 좀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봤던 증권사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키움증권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미국의 M7 기업을 통해서 사실 한국의 반도체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마존이 현지 시간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이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늘리는지에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선 좀 트럼프 쪽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떠한 이 추세적인 전략을 짜고 한 후보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좀 증권사의 커멘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로는 주간 전략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그리고 어떠한 이슈들이 뜨거울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을지 종목별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부품주 위주로 애플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통계에 따르면 아이폰 16 시리즈가 지난 9월 출시 이후 약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4%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 수익성과 매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은 아이폰의 생산 허브이자 미국에 이어서 2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지난 주말 사이 애플의 주가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꼽히는 LG 이노텍,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이죠. 5%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도 20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중 항공주의 강세가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실적을 잘 내놓았고 주가도 훈풍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4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12%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프리미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이로 인한 운임이 강세화될 것이다라는 장기화된 이런 움직임들 국내 항공사에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회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이제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분기 최대 성수기 효과에 더해서 유류비 안정세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흥행 조짐에 따라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YG 엔터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의 경우에는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걸그룹이죠. 블랙핑크의 멤버인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신곡 아파트가 지난 18일 발매된 이후로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고 있는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내년부터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블랙핑크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 또 대규모 월드 투어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수준의 영업이익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 말에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이라서 올해보다 내년에 기대할 모멘텀이 더 풍부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YG 엔터 이외에도 오늘 하이브 등 엔터주, 미디어 쪽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산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 소식이
뜨겁게 우리 증시를 달군 바 있는데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두산 밥캡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 분할 안건을 다룰 예정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이사회를 열고 신설법인과 합병하는 안건을 다룹니다. 앞서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을 완전히 분할한 뒤에 이를 두산 로보틱스로 흡수합병하도록 하는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액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해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릴 이사회에서는 이 합병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종목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이 안에서 혹시 주목하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요일이라는 요일적 특성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주말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로 수급을 받는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무엇보다 아이폰 16 신규 출시와 이에 따른 중국 내 판매량 증가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주 한 시장 조사업체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이폰 15 출시 당시 판매량이 아이폰 14 대비 4.5% 감소했었는데 이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 고급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 판매량도 작년 대비 40% 이상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3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애플이 지난주 정규장 마감을 235달러에 마감하면서 신고가 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고전했던 애플이었는데 아이폰 16 출시 이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애플의 주가 상승에 따라 국내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된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BH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FPCB를 주력으로 생산하면서 스마트폰, OLED 등에 사용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를 두고 있는 만큼 OLED 패널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 안에서 더 BH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폰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아이폰 관련주, 특징주를 제외하고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랩지노믹스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암종 대상의 차세대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OTD 솔리드 펄루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유전자 변이만을 좀 알 수 있었다면 랩지노믹스가 제공하게 될 결과는 다중 바이오 마커까지 나오면서 최근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파프 억제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등의 처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16일이죠. 16일에는 미국 IMD 최종 인수를 마치고 4개의 클리어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동부의 QDX를 인수하고 약 1년 만에 중부하고 서부 지역의 3개의 클리어랩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옛 명칭으로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로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엠폭스와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좀 보유하고 있는 랩지노믹스가 추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 한 3,740원까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50원 정도, 손절가는 3,400원 이 부근으로 잡고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랩지노믹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시죠. 최윤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나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들이고 있지만요. 삼성전자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주 매수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이 이제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재 매도세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화장품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펩트론입니다. 바이오 쪽도 여전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ST큐브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중앙첨단소재, 두 번째로는 바이넥스, 세 번째로는 루미르,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젠백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실리콘투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출 데이터 이 화장품 쪽에 긍정적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커멘트가 비슷하다라는 게 현재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유통하기 때문에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높은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직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통사들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 62,000원대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에는 42,000원대까지 서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투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주가 흐름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41,6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쪽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연속적인 상승 탄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첫 번째로는 고려 아연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대한항공, 다섯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고려 아연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고려 아연뿐만이 아니라 영풍 계열들의 주가 흐름도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 이제 87만 원대를 현재 뚫어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일단 로봇주로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두 번째로는 삼성 E&A, 세 번째로는 DB하이텍,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전기,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재, 세 번째로는 BHI,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S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BHI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부터 만나보시면은 5위권은 바이넥스, 네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펩트론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첫 번째로 루미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루미르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미르라는 기업은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 주입니다. 지구관측 전파 센서 위성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나 성장성이 큰 분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 쪽의 사업을 수주를 함으로써 이 기술을 인정받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차세대 종합위성 시리즈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함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한 때는 19,000원대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7% 넘게 상승세 15,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주들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약바이오 기업부터 좀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세가 오늘도 좋은데요. 한올바이오파마가 8% 넘게 9% 가까이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기반의 전문 일반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개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벌어지면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테오제니 에코프로비엠을 뒤쫓으면서 2위를 기록할 때 예전에 신라젠이 뭐 2위까지 올랐다는 얘기도 드렸고 예전에 태웅이 조선주 갈 때 2위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추적을 했잖아요. 알테오제니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엎치락 뒤치락 1, 2위 싸움을 할 때 그쵸?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이제는 격차가 벌어져서 뒤로 이제 경주할 때처럼 똑같습니다. 이 상황은. 에코프로 3위인 에코프로랑은 시가총액이 지금 2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10조랑 20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선을 차지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지만 한번 선을 차지하고 나면은 2등을 지려 밟게 됩니다. 이건 모든 세상의 원리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원리랑 인간이 사는 인생사랑 주식이랑 모두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1조, 77조로 단위 자체가 조금 큽니다만 3위 사이로 붙어 있는 것이고 코스닥도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1위로 올라서고 에코프로비엠과의 격차를 넓히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들, 이런 바이오의 전체적인 약진이 그냥 테마로 움직였으면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 테마였다면 시가총액에 영향을 안 미치는 선에서 움직였겠죠. 저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업종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계속해서 떠들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 잡았다면 뭐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불가피한 상황은 어쩔 수 없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원리를 언젠가는 써먹을 때를 대비하여 이런 리듬감과 이런 지금의 상황들 몸소 익혀놓기를 바라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지금 오늘 신고가를 가는데 바이오주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고가를 가는 순간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면서 고점의 매물들을 소화해서 걷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초반 상승을 지금 돌아보면은 와, 저 때는 내가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사고 싶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일이라 생각이 되지만 상승 초입이자 등산으로 따지면 이제 입구를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알테오젠하고 조금 약간 성향은 틀릴 수 있죠. 뭐 알테오젠을 그렇게까지 힘든 기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알테오젠은 이제 집안의 도움 없이 혼자 열혈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인생을 뚫어버린 케이스죠.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막대한 지원 그런 것과 함께 성공한 케이스. 성공했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 뭐 이런 것이죠. 지금 유한양하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서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대웅제약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 양쪽에서 합니다. 이게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한양이 오스코텍을 지배하는 갑을 관계였냐? 아니죠. 파트너죠. 오스코텍의 물질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역할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누가 더 뭐 역할이 크고 낫니 이거를 따질 게 아닙니다. 제약 분야와 바이오 분야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서로가 줄 수 있는 거를 주고받아가지고 시너지를 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한올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제약이 제약회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제약업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뿌리가 깊고 노하우가 많고 자본도 당연히 많죠. 일반 의약품도 감기약이나 뭐 멀미약이나 이런 거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번 것을 굉장히 고인물로 써가고 있던 것에서 바이오가 새로운 어떤 그 별빛이 막 도는 물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가 지금 캐시카우가 확실히 있거든요. 알테오제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직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계속해서 1,000억 원대 매출을 찍으면서 영업이익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팔던 게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탑. 뭐 이거 보시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그 홈페이지 관리자분은 좀 수정 바랍니다. 바이오탑 누르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와요. 오류가 납니다. 어쨌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팔고요. 전립선암 중추성 성조증 치료제 엘리가드, 비흡수성 항생제 노르믹스, 탈모 치료제 헤어그로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걸 캐시카우로 해서 신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성공적인 모델은 뭐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에이벨 바이오. 이 4개 4대 천왕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2달 전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이 플랫폼 기술 수출하는 업체들이 예전처럼 코오롱 티슈나 신라젠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 수출을 하는 거죠. 신약 후보 물질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넘기게 돼 임상 이상 정도에서 넘기게 되는 것이죠. 한올 바이오파마도 계속 이런 똑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캐시카우를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에 투자를 해서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를 갖고 논 다음에 다국적 제약사에 수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편하게 뭐 편하진 않겠지만 말 표현으로는 마일스톤을 받고 이제 시판이 되게 되면은 로열티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슈팅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2017년에 이뮤노반트의 모회사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시스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우리 휴미라로 유명하죠. 휴미라가 9년 연속 세계 매출 순위 의약품 1위한 에브비의 그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면역을 지키려는 면역세포들이 지키려는 걸 너무 오버한 나머지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리는 게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네. 그걸 컨트롤 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이 바토클리마비입니다. 물질명이. 여기에서 뭐 다 하긴 그렇고 일단 이 바토클리마비 4가지 적응증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레이브스병 요게 지금 가장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이 과잉돼서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성돼 버리는 겁니다. 미국에만 33만 명의 그레이스병 환자가 있고요. 이 그레이스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지금 현재는 치료제가 없는데 ATD란 거를 투여하고 있어요. 갑상선 이 지금 그 항갑상선 약물. 근데 이거를 투여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ATD밖에 맞질 못해요. 그런데 ATD가 아까 말한 대로 심각한 부작용에다가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30%는 또 재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바토클리맙,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바토클리맙을 처방을 했을 때 지금 부작용이 없고 내성이 발현이 안 되고 재발이 안 되는 ATD를 쓰지 않고 요걸로 지금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아까 4가지 적응증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뮤노반트의 모회사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시스가 그레이스병 지금 그 임상 결과를 내놓은 게 1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제가 워낙 없기 때문에 FDA에 뭐를 승인받았냐면은 임상 2상 없이 3상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걸 허가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의 연말에 진입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판이 됐을 경우에는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순매출의 한 자릿수 중반에서 10% 중반을 무려 11년 동안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17년도에 체결했어요. 그 당시에 계약금을 목돈으로 405억 원을 일단 받고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임상 단계에서 마일스톤을 한번 받았고 근데 임상 단계를 싹싹 넘어가서 지금 임상 3상 거쳐서 바로 시판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단계로 금방 진입하게 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는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플러스 지금 이 슈팅스타가 굉장히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뭐 제2의 렉나자 뭐 이렇게 불리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HK 이노엔의 K캡정이라던가 녹십자의 알리그로라던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요런 이뮤노반트의 이뮤노반트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바토클리맙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제2의 렉나자를 찾는 이 시장의 레이더에 걸려서 지금 신고가를 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가를 갔을 때는 추격 매수를 감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2의 렉나자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역대 신고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중에 48,9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 비롯해서 통신주들이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배당주 관련 기대감도 가지고 가고 또 AI 관련 모멘텀도 큰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 방송에서 뭐 연말 배당주 특집에서 뭐 배당주 그거는 잘 가려서 사세요. 자, 예를 들어서 네. 1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배당을 10% 줍니다. 그걸 사면 효율적입니까? 아니죠.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5,000원이 됐어요. 그래놓고 다음 해 4월 달에 우리 집으로 우편함에 우편이 꽂혀 있습니다. 배당 10% 줬다고.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배당주란 뭐냐면 시세 차익을 주면서 배당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한국기업평가 같은 게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지금 통신주도 이제 지금 움직여서 시세 차익이 나니까 배당주로서의 효용성이 있는데, 그동안은 정말 이거를 배당만 받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정말 돈이 남아서 투자하는 사람. 예를 들어 KT를 2000년도에 샀으면은 25년 동안 같은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2020년도의 가격이 지금 가격입니다. KT가. 근데 이거를 배당만 받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라도 저기 됐을까요? 안 되죠, 상세가. 근데 KT가 지금 20년 선을 벗어나는 모습을 25년 만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하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SK텔레콤은 KT보다는 저기가 낮죠. KT는 25년 동안 정말 일직선으로 몇 프로 그어졌고요. 정말로 빨래줄 차트죠. SK텔레콤은 그래도 계단식으로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주가 워낙 뜨겁고 무슨 뭐 인생의 기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런 다이나믹한 게 싫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또 대안이 있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코웨이도 있고 KTNG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이런 스타일로 바이오주들보다는 천천히 가는데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자신의 성향에 맞게 그걸 택하면 됩니다. SK텔레콤도 KTNG나 코웨이 요런 정도의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듬이 있잖아요. 자기가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다른 겁니다. 굳이 내가 안 맞는 거를 맞춰가지고 괜히 들어가서 엇박자를 타서 손실을 봐서 기분이 지저분하고 막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요? 배당주는 배당인데 답답하다. 그쵸?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 먹을 게 없다. 다 가입을 해 있고, 타 사람들이 두세 개를 가입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IPTV도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 넷플릭스니 OTT가 다 들어와가지고 굳이 IPTV를 지금 IPTV 수수료 반환동 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낼 수는 없는데 안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나는 OTT를 보는데 왜 IPTV 돈을 또 내야 되냐?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IPTV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OTT 기기만 따로 사서 보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이 통신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데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일단 그 퇴직 프로그램이 시행되거든요. 고연차의 고연봉 직원들을 조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이 경력금을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큰 게 이제 AI죠. 근데 과연 이게 AI가 돈이 되느냐 문제인데, B2B랑 B2C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B2B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저기 통역 서비스입니다. 트랜스토커라는 건데, 롯데백화점, 신한은행, 부산교통공사, 영남대학교 이런 데 고객을 확보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영남대학교에 요즘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처음에 학생처에 가가지고 뭐 물어볼 때 영어가 잘 안 되는 학생 부처 직원들이 많겠죠. 너무 답답해요, 서로가. 트랜스토커를 거기 구독 서비스를 해가지고 거기 깔아놓은 겁니다. SK텔레콤에서. 그러면은 외국인 학생이 거기다가 모니터되고 말하면 자동으로 한국인 직원이 저기에 통역을 해가지고 다시 외국어로 뜹니다. 그게 트랜스토커예요. 여기서 돈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C가 문제죠. 이거는 더 민감합니다. 회사에 돈을 쓰는 건 조금 더 자율적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ADAS를 무료로 쓰다가 돈을 내라 그러면 내기 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T우주 구독하라고 막 꼬셔도 구독하기 싫죠. 첫 달에 뭐 990원 했는데 그거 낚시잖아요. 그 다음 달에 막 9,000원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화되는 모델을 조금씩 찾아가면 네이버 멤버십도 처음에 무료 거의 되게 싸게 하다가 가격 오르죠. 쿠팡도 올리죠. 이런 겁니다. 락인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B2C에서도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AI 서비스로 이제 돈을 번다. 요게 명제가 지금 들어맞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AI가 똑똑하긴 한데 돈을 어떻게 벌어? 이 얘기가 B2B에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B2C로 이전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을 그냥 단순히 배당주로 보면 매력이 없었지만 네. 이제는 시세 차익이 나면서 배당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드디어 돈 버는 AI를 볼 수 있게 될까요? SK텔레콤 앞으로의 실적에도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의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우기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고 갈 텐데 이번 주 먼저 주요 일정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 등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KG금융 등 주요 금융지수사들도 실적을 공개하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 쇼크를 보여준 이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파벳과 테슬라, 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죠.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네럴 모터스, 버라이즌, 코카콜라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3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잇따르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M7 기업들 가운데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들 있습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의 9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됩니다. 8월까지는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가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떻게 반영됐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우려를 다시 키울지 아니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높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프 슈미드 캔자스 연은 총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이 중에서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최근 경제 지표들이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 연은 총재도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지난주 연설에서 올해 한두 번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가 같은 날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메시지를 잘 해석해야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3분기 4.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우려가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고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3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입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는 현재 증시에서는 완전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화요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세계은행과의 연례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데요. 지난 7월에는 2.5%로 4월에 발표했던 수치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거든요. 변동이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줄어든 검색 시장 지배력과 독점 이슈가 실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하는데요. 3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관건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최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파벳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놓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이분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데요.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기준금리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발언하는 편이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7 가운데에서는 알파벳이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알파벳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이던스는 또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저희가 잘 따라가 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꽤나 좀 중요해 보이던데. 네, 맞습니다. 수요일이 이번에 일정이 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나오는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얼마나 가능할지,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일 것인지, 또는 고용시장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베이지북이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베이지북도 중요하지만 장 마감 뒤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컸었지만 지금은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좀 생긴 상황이고요. 또 3분기 인도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거든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실적이 향후 주가 흐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각각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 역성장 나오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선 가장 큰 우려점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또 이 어닝콜을 통해서 어떠한 또 혁신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도 함께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 기업들이 실적 좀 많이 발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2분기에 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요. 플러스이기는 하지만 0%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양호한 수출과 내수 부진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은 19조 원에서 19조 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에서 7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SK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6조 원대로 잡았지만 최근 7조 원대로 올려 잡았거든요.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5세대 HBM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과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0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9월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를 몇 번 더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주에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이렇게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뉴욕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변동성이 다소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이제 머리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그날 열리는 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놓을까 하고 기대감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는 실망감 현재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7조 원대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높게 보는 쪽은 7조 2천억 원대입니다. 어떠한 실적을 내놓을지를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금요일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금요일은 다소 좀 소강 상태인데요. 빅 이벤트라고 할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9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되니까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보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무엇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M7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에 상장된 회사의 20%가량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알파벳과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방금 말씀하신 M7 종목들인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AI 열풍이 시작되면서 증시 랠리를 주도했었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가 22% 오르는 동안 M7 종목들은 42%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7월 초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8월 초에는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 들어서 10월까지 현재까지만 보면은 S&P 500 지수가 1% 정도 올랐는데 M7 종목은 평균 1.3%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이 향후 M7은 물론이고 기술주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6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6주 연속 상승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올해 들어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분위기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다만 M7 기업의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TSMC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도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은 없었는데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M7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난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로브스타 등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하지만 10월 말 들어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어서 로봇주의 투심을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로봇 기업들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클로봇이 지능형 로봇 구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9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희망 공모 범위 상단을 추가한 13,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역대 단일 종목 기업 공개 IPO로는 최다 기관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1,0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10월 28일 월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시메스 역시 AI 로보틱스 전문 기업인데요.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3D 검사 솔루션을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서 577대 1의 경쟁률로 역시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일반 청약에서 425대 1의 경쟁률로 증거금을 4조 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모가 희망 범위 역시 상단을 추가한 3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공모 금액 약 78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4일 목요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두 기업들의 상장 당일 성적표로 인해서 로봇 기업들의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또 주목해 볼 만한 로봇 업계 관련 이벤트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모든 것을 담은 2024 로보월드가 개막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서비스형 로봇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 300여 개 참가사 그리고 900여 개 부스로 론칭을 크게 하게 되고요. 또 제조와 물류 서비스 로봇부터 부품과 소프트웨어, 드론까지 전시회장에 총 출동한다라고 하니까요. 로봇 산업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주제 만나보시죠. 네, AI부터 정책까지 현재 뜨겁습니다. 원전주 지금이라도 담자 아니면 지금 너무 뜨거우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담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담자, 지금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도 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짧게 준비해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는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두셨는데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담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왜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된 산업이 지금 성숙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자, 성숙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미래에는 상당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지금 SMR 관련된 기업의 투자 얘기가 좀 나왔죠.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한다면 아무래도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파워 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MR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번 연말에 좀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SMR을 4기 정도, 4기 정도를 지금 현재 발주하겠다,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나온 최근에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팩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내용이 이미 지금 현재 시장에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의 우리가 움직임을 보게 되자면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저는 지금 현재도 매수해도 괜찮은 좋은 괜찮다.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목요일 날 한국과 이제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방위산업 관련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원전 관련된 내용도 새롭게 대두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 한 주 뭐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그렇다면 원전주 지금이라도 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다 언급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 전력 수급 관련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 섹터가 이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언급을 드리고 우진도 언급을 드리고 이제 다양한 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보성 파워텍도 되게 많이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가라앉고 이제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지난 이제 2022년 시점부터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다가 다시금 또 이제 주저앉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원자력을 핵심 전력 발전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또한 벌써 올해부터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때문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이 정도를 언급을 해주셨고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이미 몇 번 바라보고 언급을 있습니다. 해주셨었는데, 그죠? 네, 자회사는 이제 우진 엔텍에 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맞아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너무 강한 흐름을 이제 따라잡기보다는 좀 아직까지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수급과 가격 흐름을 따라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미 이제 상승력이 살짝 한 4% 정도 나오면서 이제 지난 주가를 넘어서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내일 정도까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좀 잡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진은 지금 8,490원 이하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돌파가 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를 지금이라도 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원전주가 원래는 정부 정책주로 꽤나 핫했던 업종인데 상반기 이후로 사실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스리마일 섬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뭐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 쪽에 투자가 좀 늘어나는구나라는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장 통계에 따르면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지난 9월에 출시한 이후 약 3주 동안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했을 때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5보다 20% 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시 초반이기는 하지만 고전했던 작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또 출시하기 이전에 이번에 출시되는 중국의 AI 폰에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도 뛰어넘게 됐습니다. 특히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판매가 44%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고가 모델이 잘 팔리게 되면 또 애플의 수익성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초반 판매 실적에 대한 소식 속에서 애플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AI 기반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내년에는 더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한편에서는 또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의 현지 업체가 연말에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호조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는 애플의 향후 폴더블 폰 출시 기대감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형 SCM 구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폴더블 폰 패널 판매 실적 그리고 SCM 관련 움직임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더 유력하게 애플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폴더블 아이폰 향의 예상 수혜 업체에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장비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을 만들 때 공급한 바 있는 필옵틱스와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로치 시스템즈 등을 수혜주로 꼽았고요. 또 소재 부품 업체에 따라서는 파이넴텍과 세경하이테크, 덕산 네오룩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전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가 중국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폴더블 폰에 관련한 전망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한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박수원 대표님이 첫 번째 기업으로 LG 이노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번 들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좀 들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뭐 LG 이노텍이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좀 아나운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딱 특별하게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지금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지금 현재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아이폰 16에 대해서 지금서 판매량이 조금 그래도 좀 충격을 좀 받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약 20%가 증가했다는 내용. 뭐 이 부분들 분명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 중국의 내수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을 또 금리를 좀 내렸어요. 0.25를 좀 내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중국 정부도 내수 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3.1%로 해서 윗꼬리를 좀 크게 좀 달고는 있습니다. 달고는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일봉의 모양보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봉의 모양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일봉의 모양은 좋은데 거래량이 좋지 못하다. 그건 이제 하락 추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거래량은 좋은데 일봉의 모양이 조금 부진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같이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도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해서 외국인들 지분율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분명 LG이노텍이 지금 현재 매력적인 부분은 맞다. 그리고 PBR상 보더라도 지금 이제 1배가 안 됩니다. 0.95배 정도 되고 ROE도 9.8 정도 되는데 EPS는 조금 낮아지고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이 산업 쪽에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고 좀 더 중국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면 EPS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네. 중국에서 오늘 아이폰이 잘 팔린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니까 실적이 막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실적이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뭐 쇼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 폴디드 줌에 달려 있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OIS를 해가지고 손떨림 현상, 수전증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 약간 이런데 네 그러면서 사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손떨림 현상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마진율도 괜찮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증가한다면 분명 LG이노텍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하게 좀 많이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응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이제 취지는 중국 쪽에서 잘 팔린다는 게 일회성 뉴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질문 드렸고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성장성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 않다. 특히나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 또 많이 남는 그러한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봐야 된다라는 약간의 시선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안착이 되면서 네. 흑자 기조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PC 부품이 이제 주변 기기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뭐 AMD CPU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굴지 컴퓨터 기기 제조사와 제휴해서 이제 마케팅 공급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이제 과거에 한참 이제 비트코인이 핫했을 때는 이제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다시금 이제 적자로 전환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또 부각받는 이유가 바로 이제 드론 사업부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뭐 이스라엘이 이제 최근에 친이란 무장 정파를 공격할 때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를 공격할 때 이제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드론 관련 이슈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주가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드론 사업부를 두고 있으면서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드론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이 드론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이 드론 사업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플레이션도 개발을 하고 이제 실행 환경 제공을 담은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현재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이제 융합,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이시언 시스템도 충분히 드론 관련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지금 지난 언제죠? 9월 10날부터 한번 강력하게 드론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았고 10월 14일에도 마찬가지로 드론 관련 이슈로 수급이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이 조만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7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한 3,430원 정도 제공해드리고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때는 4,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파크 시스템스인데
오늘은 장중에는 21만 3,50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괜찮습니다. 보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은 들어옵니다. 6거래 연속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는 이게 네네. 왜 자꾸 수급이 들어오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급적으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7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파크 시스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거든요. 매출이랑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EPS보다 대략적으로 한 30-40% 정도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조만간 좀 순매수를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순매수를 하지 못하고 좀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주가가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불안감을 좀 조성했던 부분들,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좀 약간 좀 실망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쪽, 반도체 쪽 이쪽으로는 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단 공정 쪽에서 반도체 선단 공정 쪽에서 나노미터까지 지금 현재 맞춰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정밀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원자 현미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산업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구용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크게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산업용이 44% 정도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연구용 같은 경우도 13% 정도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HBM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모리 쪽의 선단 공정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DRAM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좀 더 새로운 DRAM이 계속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동사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적인 부분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명 파크 시스템즈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더라도 파크 시스템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주가 움직임이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좀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이번 달 들어서 중순 들어서 좀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좀 돌파한 움직임이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좀 죽이고 있죠. 이건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매도를 하지 않고 다들 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분명 상승 추세의 움직임이 맞으니까요. 혹시나 파크 시스템즈가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 한번 좀 나도 반도체 쪽에서도 좀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워낙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국제 정세에 따른 해외 쪽의 여러 가지 이슈에 따른 등락폭이 좀 강하게 나올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크 시스템즈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최근에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증권이 오늘 아침에 관련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랑 TSMC가 이제 미세 공정을 두고 설계 결함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뉴스들 여러분들 다들 한번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파크 시스템스와 같은 기업들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아침에도 증권사에서 발행이 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 전해주셨고요. 앞으로 이 파크 시스템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FH인데
오늘 꽤 많이 올라갑니다. 12% 넘게 상승세, 장중에는 13,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부진했던 기업이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지라칼륨 트랜지스터와 지라칼륨 이제 전력 증폭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뭐 기지국 장비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납품이 과거에는 됐었다면 지금은 이제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전력 증폭기가 이제 방위 산업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한 방위 사업체에 115억 원의 이 고출력 지라칼륨 이제 전력 증폭기를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거의 뭐 이제 현재 매출의 한 10% 넘는 어떤 그런 수준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지라칼륨 소재를 적용한 트랜지스터와 이 통신 레이더용 이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레이더 시스템 신호를 이제 증폭하기 위한 이제 방상 장비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이 중장거리 이제 정밀 타격 등에 활용이 되는데 최근 이제 전쟁 양상을 보면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많이 쏘고 또 이란도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되게 많이 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밀 타격 같은 것을 하려면 이제 이런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턴 어라운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지난 2020년까지 좀 적자를 기록했다가 소폭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쪽에 좀 매출이 좀 더 증가하면서 지금 뭐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 매출은 한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88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영업이익을 3억 정도밖에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기조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가 방위 산업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RFHIC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우선 뭐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오랜만에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부분들의 영향과 더불어서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의 반등이 뭐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좀 강하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물 쪽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장 막판에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폭이 줄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지금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감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 섹터들을 보면 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와 원전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굵직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점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한 주간의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제한은 보이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라면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듯 HMR 관련 4기 건설을 할 것이다, 4기 건설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음으로써 소형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에 대한 수급을 필요로 하면서 소형 원전이 다시 한번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지금 현재 신규 원전 관련해서 항상 모멘텀을 좀 받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주가는 좀 저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한전기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한 달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지만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이분과 함께 장 마감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데일 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오늘 상승 마감할 것 같은데 상승이 좀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이 들어와 줬다면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진 못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간만에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개별 업종 순환매가 좀 두드러지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시장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금 2,600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지금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는 횡보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하한가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거진 이제 개별주, 소외주에 엮였었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좀 두드러졌었던 종목은 YG 플러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는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중소형 관련 기업인 YG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 줌으로써 다시금 이제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YG 같은 경우에는 소속 아티스트인 로제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선보이게 되면서 지금 또 글로벌적으로 또 인기 차트에 또 올라감으로써 이제 관련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속 가수들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노래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랙핑크 멤버였죠. 제니, 로제 지금 두 가수 모두 다 지금 솔로 여가수로서도 지금 흥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가 또 쏘아올린 상한가인 만큼 관련 종목들, 엔터 종목들 전반적으로 움직임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지 흐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은 사실 움직임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비단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폰 16 시리즈가 지금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호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OLED나 애플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엄청난 강세는 아니더라도 한 3%에서 네. 5% 정도의 등락이 나와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단에 있는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10만 원 선 다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대체로 오늘 등락률을 좀 보였었던 종목들이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이오 섹터 단에서의 이제 종목들도 흐름 추세는 추세적으로 아직 상방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임 봤을 때 아침 장 초반에는 중소형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떠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고 하지만 이런 이제 중소형 방산 관련 종목들은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겠죠. 대형 방산주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세 매매를 하시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방송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오늘 대통령실에서 SMR 내기 건설 관련해서 관련 또 모멘텀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SMR 관련 이슈들이 이렇게 들어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두드러진 움직임이 우진엔텍이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이슈레이더 시간에도 BHI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움직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지금 시장의 경기 민감 섹터, 시장 주도주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트레이딩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장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는 그런 장세 속에서 전략들, 단기 전략들도 유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업종별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양지수 동반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63% 오른 2,610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2,600선 회복했고 또 장중에 2,618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0.87% 전일 대비 오르면서 759.74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57% 상승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였다가 매도 우위로 다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1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주도 업종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2,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을 그래도 받쳐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정책 관련주들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원전 쪽이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 기업들 상승 탄력 눈에 띄네요. 우진엔텍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게임 업종도 강했죠. 모바일 게임 쪽이 2% 넘게 상승세, 통신 업종도 오늘 꽤나 강했는데 5G 쪽이 2.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실적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드 쪽이 2%, 우주 항공 쪽이 1.9% 넘게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이 우주 관련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탄력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YG 플러스 결국에는 상한가 그대로 안착하면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드림 CIS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인스피언도 상한가, 슈박스 상한가, 일제히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한 기업들 눈에 띄는데 HLB 테라퓨틱스가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제닉, LB세미콘 그리고 넥스틸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지수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장 막판에 약간의 상승폭을 좀 내어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61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2605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5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내린 가운데 SK하이닉스 그래도 힘 받았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9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감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18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었는데 오늘 종가는 19만 원대 위입니다. 그리고 LG엔솔, 강보합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세 100만 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110만 원대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0만 원대 넘어설 수 있을지 실적 발표 전후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대차는 1%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현대차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도 2%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오늘 시장에선 대형주 중심으로 강력하게 상승 탄력 받았고요. 현대차도 올랐지만 기아는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기아는 좀 수급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연이어서 나왔고요. 9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KB금융 0.9% 하락세 그리고 10위권에 새로운 이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17만 6,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알테오젠 3% 가깝게 상승하면서 39만 7,500원대. 이제 알테오젠은 4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다 상승하긴 했지만은 에코프로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LB도 오늘 강했고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도 13만 원대 넘어서면서 이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뭐 비슷합니다. 클래시스 0.6% 넘게 상승세, 엔캠은 오늘 좀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3% 이상의 강세 탄력 나왔고요. 18만 5,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휴젤이 0.7% 상승세, 리노공업이 1%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서도 삼천당 제약이 오늘 1% 넘게 조정받으면서 13만 3,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월요일 우리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요즘 코스피 마감하는 것을 보면은 상승 출발해서 잘 가다가 오후장에 좀 힘이 많이 꺾이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뒷심이 살짝 부족한 모습인데 외국인의 수급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그래도 오늘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고요. 2,6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에 이어질 텐데 오늘도 그래도 항공주가 미국 실적 잘 나오면서 조금 동반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을 좀 본격적으로 봐야겠죠. 일단은 미국의 실적 시즌은 벌써 한 1, 2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대거 S&P 500기업 중에 약 32%가 기업 실적이 몰려있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미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따라서 시장 수급 동향이 조금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테슬라나 아마존 등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업체들의 이제 실적 역시도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이에 따른 영향을 일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또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업종들 수급이 다시금 좀 돌아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KB금융 등의 여타 주요 업종들 역시도 실적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잘자잘한 이벤트들도 있고요. 지금 또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는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정감사가 일단 이달 말까지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5일이 미국의 대선일이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미 대선이 있었던 해에 11월, 12월 달은 증시 흐름이 항상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 금투세 폐지 관련 이벤트가 나와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지금 시장에서 관측하기로는 좀 시간을 더 끌게 된다면 한 11월 말 안에는 그래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빠르면은 이제 11월 초 중순경쯤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결론을 정말 지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내일은 현대차의 인도 IPO 상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 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나 내지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뻗어나가는 파생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어떤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대통령도 내일 이제 방한 이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도 계속 움직임은 좋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방산 4사 위주로 해서 현대로템이나 LR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이제 위주로 해서 추세 상승이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어지는지 이런 네.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나가신다면 사실상 이번 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개별적인 업종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벤트는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관련 시나리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실적 등 볼 게 굉장히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슈도 이제 그만 질질 끌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에 이제 시초가 공략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종목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현대차가 인도에 이제 상장하는 상장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현대차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중소형 기업 중에서 서현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전엔 제가 현대모비스 위주로 이제 가지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또 올랐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외 중소형 종목들 계속해서 또 발굴해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거의 이제 관계 업력이 50년 정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의 첫 독자 생산 자동차였던 포디 때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의 한 53%가 현대차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34% 정도는 기아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만 사실상 87%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또 다른 이제 고객사들 봤을 때 포드나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이런 완성차 기업에도 자동차 부품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이렇게 협력 관계가 견고하다 보니까 현대차를 따라서 인도에다가 또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도 업력 역시도 25년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현이화의 인도 매출 비중 역시도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현지에 생산 공장 4곳과 연구소 1곳을 지금 두고 있다고 하고요. 서현이화가 자체 연구소를 둔 곳이 한국과 독일, 중국, 인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서현이화가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인도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시장이 향후 2030년도 이제 기대되는 그런 이제 그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70조 규모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제 이후로 지금 떠오르는 그런 이제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인도에서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전기차 중심으로 지금 이제 산업계가 이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친환경 소재 개발이나 부품 경량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 이어오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지식 재산권 보유 역시만 거의 약 2,000개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도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기업 분석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요.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해 호실적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서현이화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2021년도 약 2조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 이제 매출액이 3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2021년도에는 660억 정도 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비약적으로 거의 2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보시다시피 1분기, 2분기 지금 매출액 실적만 하더라도 정말 거의 한 약 2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분기, 지금 4분기 계속해서 호실적만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이런 연간 컨센으로 있어서도 사상 최고치 또 매출액을 경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연이아가 최근에 낙폭이 꽤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실적에 비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라 최근에 이제 8월 달 블랙 먼데이 때 빠졌었던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121선 구간대 기준으로 저지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6,500원 구간이 4, 5월 달 지지 구간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구간대까지는 상단 매물대 본다면 16,500원 구간대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또 상방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22일에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현지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200억 원 규모로 기업 공개 IPO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들을 현지 전략의 SUV 확대, 전기차 생산 라인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계로도 또 관련해서 주가 옹기 번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서현이화 주목해보자는 의견, 목표가 16,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개장 직후 58,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 가격대로 떨어진 건 지난 10일 이후 7거래일 만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3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 감소 전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 분기 반도체 매출은 TSMC의 재역전을 허용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반도체 매출은 직전 분기와 비슷한 28조 원 수준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TSMC는 이 기간 약 32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3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오늘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1년물은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고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이뤄진 인하로 중국 국유 상업은행들이 일제히 위안화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목표치인 5%를 밑돌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또다시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성용 에어레인 대표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오늘 열린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체 분리막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확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장 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레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분자 화합물 기반의 중공사를 활용한 기체 분리막 제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에서 25일 일반 청약을 거쳐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인 LPR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의 향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